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MBTI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, 이게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지, 또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,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. 그쵸? 네, 맞아요. 거의 성격계의 표준처럼 느껴질 정도니까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MBTI, 이게 도대체 뭔지, 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, 그리고 장점은 뭐고, 또 비판받는 지점은 어떤 건지 핵심만 좀 짚어봐야겠죠? 네, 당신의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좋습니다. 자, 그럼 MBTI. 이게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, 그거 약자죠? 네, 맞습니다.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했고, 캐서린 브릭스랑 이사벨 마이어스, 모녀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예요. 자기 보고식. 그러니까 스스로 답하는 방식인 거네요? 그렇죠. 네 가지 선호 지표가 있어요. 외향 E냐, 내향 I냐, 감각 S냐, 직관 N이냐, 사고 T냐, 감정 F냐, 그리고 판단 J냐, 인식 P냐. 아, 그 네 가지 조합으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군요. 네,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능력이나 지능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선호 지표라는 거. 선호 지표요? 네, 예를 들면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게 편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특정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게 그냥 더 편하다, 자연스럽다,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아하,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 차이다. 뭐 이런 거네요? 정확해요.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다름의 문제랄까요? 근데 이게 정말 어딜 가나 인기예요. 자료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자기를 좀 쉽게 설명하고 맞아요.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활용하려는 경향이 보이고요. 일종의 뭐랄까, 성격 명함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리고 학습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. 외향형 E는 그룹 스터디를 좋아하고 내향형 I는 혼자 공부하는 걸 편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죠.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할까요? 음, 아무래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좀 이해하고 싶어하고 분류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. 아, 뭔가 복잡한 걸 좀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? 그렇죠. 복잡한 인간관계를 16가지 유형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틀로 딱 파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. 뭔가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.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부부 상담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네. 그거 저도 봤습니다. 성격 차이 때문에 막 갈등하던 부부들이 MBTI를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남편이 ESTJ고 아내가 ISFP면 정말 성향이 다른 건데 완전 반대죠, 거의. 그렇죠.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경향성이 있구나. 저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로 배려하게 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. 신기하네요. 직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활용될 수 있겠는데요? 그럼요. 팀원들 성격 유형을 좀 이해하면 어떻게 소통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, 업무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참고할 수 있죠. 어.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막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놓은 팀보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그게 왜 그런 거죠? 이걸 팀 역할의 균형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각자 잘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. 오히려 너무 잘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서로 경쟁하느라 협력이 안 돼서 성과가 저조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걸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부르죠. 아폴로 신드롬. 처음 들어보는데 흥미롭네요. 와, 그럼 장점도 꽤 많은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. 네, 그렇죠. 특히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. 네,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신뢰도 문제입니다. 반복 검사를 했을 때 같은 유형이 나올 확률이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한 66%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. 66%요? 그럼 3번 하면 한 번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네요? 그렇죠. 과학적인 검사의 신뢰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. 그리고 또 이게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, 즉 자기 보고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,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약간
이렇게 보이는 게 좋겠지?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반영해서 답할 수도 있고요. 그쵸. 나도 모르게 좀 원하는 모습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더 근본적인 비판은 과연 사람의 복잡한 성격을 고작 16가지, 그것도 딱 이분법적인 틀에 가둬서 설명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에요. 하긴, 사람은 되게 입체적인데 말이죠. 그렇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성이랑 내향성, 사고형이랑 감정형 같은 양쪽 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. 딱 잘라서 너는 I야, 너는 T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진단 목적으로는 MBTI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, 정말요? 그럼 뭘 쓰나요? 대신에 DSM-5 같은 진단 기준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MMPI, TCI, BFI 같은 훨씬 신뢰도와 타당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른 심리 검사들을 활용하죠. 그렇군요. 중요한 건 MBTI는 어떤 병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네. 그 점은 확실히 알아둬야겠네요. 신뢰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비판까지 한계점이 분명히 있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MBTI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까요?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그렇죠. 그냥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, 그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요. 네, MBTI 결과를 통해서 얻는 어떤 통찰 같은 건 분명히 흥미로울 수 있어요. 또 사람들하고 대화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용도로도 좋고요. 맞아요. 요즘 처음 만나면 MBTI부터 물어보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너무 쉽게 딱 규정 짓거나 아, 쟤는 무슨 유형이니까 저럴 거야 하는 선입견을 갖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. 그렇죠. 너 T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. 그쵸? 인간은 4개의 알파벳만으로 설명되기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4개의 알파벳. 맞는 말이네요. 그냥 내 강점이 뭔지 발견하고 또 내가 좀 보완해야 할 약점은 뭘까 생각해보는 힌트 정도로 가볍게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MBTI의 여러 얼굴을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많이 됐네요. 대중적으로는 엄청 인기인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다양한 논쟁점들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. 네, 그렇죠. 결국 중요한 건 MBTI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당신은 MBTI 결과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?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그 16가지 틀 안에 딱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BTI라는 그 창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한 당신 자신을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, 창문 너머에나? 네,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들을 보면 성격이라는 게 완전히 딱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해요.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성격도 변할 수 있군요. 네, 그러니까 어쩌면 당신의 진짜 모습과 잠재력은 그 16가지 유형이라는 틀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.